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3페이지, 글과 생각이 20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생각인데, 1443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세종 25년이죠. 자, 이때 이제 12월에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이 훈민정음 창제했고, 1444년 2월 20일 날 이제 이 집현전의 부제학인 채말리 포함해서 7명의 이제 그 집현전 학사죠. 이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훈민정음 창제의 부당함, 이런 것에 대해서 상소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기본적인 틀을 좀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3쪽에 이제 보면 신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이 서두본인데 저희들은 언문창제에 반대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두 번째 1번, 우리 조선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그 위에 이제 보면 이게 조목 1번이죠. 그래서 언문창제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은 조종 이래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겨서 한결같이 이제 중화의 제도를 따랐는데 그렇게 그 언문창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마지막 1번에 보면 예로부터 여기다가는 조목 2라고 쓰세요. 예로부터. 자, 여기서는 뭡니까? 언문창제는 문화적으로도 해롭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4쪽으로 넘겨보세요. 204쪽으로 넘기면 1번 이제 신라 설총 나는데 그 위에다가 조목 3. 여기서는 이 언문 창제는 학문 발전에 손해가 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5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이제 위에서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폐단이온데 이번에 이 업무는 다만 새롭고 신기한 한 가지 재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밑에 1번 그 위에다 쓰세요. 이게 조목 4죠. 그래서 업문을 만들어 써도 형목이죠, 형목. 공평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 형목의 공평성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6쪽을 넘어가면 1번의 무릇이라고 시작되는 바로 위에 이게 이제 조목 5가 되겠죠. 자, 이 조목 5는 언문창제는 국가적으로도 전혀 시급한 일이 아니다. 전혀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206쪽에 보시면 위에서 한 8, 9째 줄 정도 나오죠. 100세라도 성인을 기다려 그 다음에 의혹됨이 없는 연후라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의혹됨이 없는 연후라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옛 유학자 이렇게 나오죠. 1번. 그 위에다가 조목 6이라고 쓰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 업문 창제. 이것에 이제 관여하느라 세자의 학업에 지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7쪽으로 넘어가면 신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결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쓴이는 208쪽에 쭉 나오죠. 뭐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고, 209쪽으로 이제 가면, 그래서 이제 그 업문 창제 반대 상소문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1444년 209쪽 보세요. 세종 26년 2월 20일 집현전 부제학 채말리를 포함한 7명의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 창제의 부당함을 아랜글이다. 흔히 채말리 업문 창제 반대 상소문이라고 해서 채말리가 주동인물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단지 채말리는 이들 학사 가운데 가장 상위직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채말리로 이제 지칭된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셋째 줄 보면 상소문을 본 세종은 노에서 이들을 모두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풀어줬다. 다만 정창소는 파직시키고 김문은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하였다. 209쪽의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처기를 보세요. 임금께서 상소를 보시고 만리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좀 매기세요. 그대들이 여기다 1번 말하기를 음을 사용하여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난 일이라고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을 달리한 것 아니냐? 또 그다음 밑줄 세 이두를 만든 본뜻이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나왔죠. 자,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또 이런 말 나오죠. 여기다 밑줄 세 그대가 운설을 아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대가 운설을 아느냐? 자, 사성과 칠음을 알며 자모가 몇이나 되는지 아느냐? 만약에 내가 그 은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겠느냐? 또 상소문에 말하기를 새롭고 신기한 하나의 재주라고 하였는데 내가 늙음하게 소일하기가 어려워 서적으로 벗을 삼고 있을 뿐이지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겠느냐? 또 매사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대들의 말은 잘못 지나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3번이라고 쓰세요. 또 내가 이 앞에 나이가 늙어서 국가의 서무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자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세자가 의당 마땅히 참여해서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업무는 말하여 무엇하겠느냐. 만약에 세자로 하여금 늘 동궁에만 있도록 한다면 환관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겠느냐. 그대들은 나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들로서 내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도 이런 말을 하니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종이 이제 이 상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박또박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서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여기서 요지는 이거죠. 언어가 다르면 글자도 달리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새 문자 창제의 정당성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새 문자 창제의 정당성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그 21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개해년이라고 나올 거예요. 바로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정음, 훈민정음이죠. 28자는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라도 적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세 글자의 우수성이죠. 세 글자의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1쪽을 보세요. 211쪽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211쪽의 네 번째 줄 드디어 위에다 이렇게 쓰시면 새 문자에 보급을 위하여 이 책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해설서 편찬의 경위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편찬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 211쪽 네 번째 줄 드디어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덧붙여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분부하시니 이에 신이 지편전 은교, 채양,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산문, 동명부 뭐 여러 사람과 이제 여러 회와 더불어서 예를 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공손히 생각하옵건대라고 있죠. 211쪽에. 거기 위에다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맺는 말. 결미죠. 그래서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배광을 초월하신다. 정음을 지으심도 선인의 서술을 이어받았음이 자연에서 이룩한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들어있지 않는 데가 없으니 이는 인의의 사사로움이 아니다. 대저 동방의 나라가 있음이 오래되지 않음이 아니나 계물 성무 밑에 나오죠. 주역이 나오는 말 천하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밝혀서 모든 일을 성취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2쪽에 이제 정인지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집현전 학사를 거쳐서 예조 판서 때인 1446년에 겸직인 집현전 대제학으로서 훈민정음 편찬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 관하여라고 나왔죠.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책의 맨 뒤에 실려 있고 맨 앞에 있는 세종의 서문과 구별하기 위해 정인지 후서라고 부르기도 하나 세종의 서문은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어지 그러니까 임금의 뜻이라는 거죠. 정인지의 서문은 해설서인 훈민정음에 대한 서문이다. 그래서 세종실록권 113에도 실려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